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1년, 그러니까 3.11 사고 이후에 한 탈고를 한 게 6월달인가 7월달이었으니까 황해문화라는 잡지에 두 개의 어토믹 선샤인, 일본은 어떻게 원전 대국이 되었는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과거에 썼던 내용 일부를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서론격으로 어디다 글 쓸 때도 인용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좀 불편했던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나카 미츠히코라고 하는 원래 이 설계에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 참가했던 엔지니어죠. 이분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반원전으로 돌아서서 줄곧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신 분이고 저는 뵌 적이 없지만 한국도 찾았죠. 그리고 핵발전소는 왜 위험한가 등의 책도 한국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원전 찬성론자에 대해 바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군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한국 언론의 보도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테니 이분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다나카 씨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한국 미디어에서 특히 흔히들 뭐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미디어 진영에서 흔히들 진보에 속해 있다라는 한겨레에서 왜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을 땄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겨레 보도 방식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원전 폐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해서 별 심각성을 못 느끼니 다나카라는 사람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국 사회의 무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뭐 그런 동기는 충분히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죠. 그런 경우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사를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본 사회의 원전 폐기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과대 해석하거나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일본의 새로운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원전 폐기에 대해 찬성하는가 그럼 70%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전이 가동하고 있는 건 한 개밖에 없고 그런데 원전 폐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2011년 3.11 이후에 작년 12월 총선까지 각종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각종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원전이 쟁점이 된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가고시마, 야마구치 등등. 이런 지역에서는 한쪽 후보가 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전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폐기를 내걸은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참패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보면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에서조차도 원전 반대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없습니다. 도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선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의 지방자치단체 의원 중에는 사고의 장본인인 도쿄전력 출신의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쪽에서 원전 폐기에 찬성하느냐라고 하면 찬성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표로 연결되거나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총선 기억하시죠? 아베 신조가 압도적 대승을 거둔 건. 근데 거기에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원전 폐기를 주장했던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사이에
선거전이 벌어졌는데 원전 폐기를 주장한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의원 선거에서는 일본 미래의당이라고 하는 그게 뭐 진보냐 아니냐라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원전 폐기를 주장했던 정당도 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높은 원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호칭 문제,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건 동일본 대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지진 해일 원전 사고로 이어지는 것 중에 지진 해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는 거고 말하자면 원전 사고는 천재지변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는 걸 은연중에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 정부나 미디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11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고 특히 반원전 지정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라보는 일본의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체로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 핵 에너지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일본에서 말하는 전후라는 한국사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전후론과 이렇게 결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후라고 하는 건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근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후를 얘기하는데 일본이 45년 후를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전후라고 할 때 전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항복함으로써 전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후라는 건 핵 에너지의 군사적 이용과 분리할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과 기회를 같이 하는 시대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를 걸쳐서 이제 원전이 시작됐고 그 하에서 일본의 소위 고도경제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1년 3.11이라는 건 한편에서는 핵 시대의 종언임과 동시에 핵 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전후의 종언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후라는 맥락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실은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건 전후라고 얘기할 때 평화, 뭐 민주주의, 뭐 경제성장, 풍요로움이죠.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풍요로움이라는 건 핵시대와 결합돼서 시작됐고 지금 그것이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건 평화, 민주주의라는 이념도 위기를 맞이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 등장하는 건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이런 재난을 초래한 건 핵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고 그 시스템의 부실을 만들어낸 전후 그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평화와 민주주의 시대는 같다라고 하는 언설이나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팽팽해지기 시작한 게 작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우선애를, 정치적 우향우를 가속화시키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1년 3월 11일 날 그 엄청난 사고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대응도 엉망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선거가 있어서 정치적 격변이 얼마든지 일어날 소양이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그 2년 가까이 지나서 중의원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선택은 훨씬 더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재지변이 정치적 파시즘의 온상이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기도 하지만
일본의 사태는 원전 시대를 만들어낸 게 자민당이었기 때문에 쭉 자민당이 건설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3.11 때는 민주당 정권이었고, 그래서 민주당 책임론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 토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 얘기 들어가는데, 일본에서 흔히들 얘기할 때 일본에서 4번 피폭당했다고 그러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비키니에서 1954년 3월 1일 날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참치잡이 배가 피폭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이게 4번이죠. 근데 이제 앞에 3개는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가해자를 특정함으로써 일본의 책임 같은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배경이 있죠. 근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4번의 피폭 있는 게. 그래서 일본에서 잘 나오는 건 히로시마 등의 이런 피폭 경험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원전 대국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일본이 잘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등의 피폭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원전 대국이 되었다. 그 피폭 경험이 원전 대국으로 가는 자양분이 됐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원전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만 일본은 간접적인 핵 보유국이다라고,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친북주의자라고 욕 많이 먹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북이 핵 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일본 측에서 많이 보여줬던 견해는 뭐냐면 일본은 핵도 없고 무방비 국가고 비무장 국가고 평화 국가인데 주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우리들의 안전보장이 위협을 받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론을 폈던 건 일본 국적의 핵무기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은 간접적인 핵보유국이고, 간접적인 핵보유국에 들어가 있다는 건 북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위협일 수도 있다. 이건 남한도 마찬가지다. 남한 국적의 핵무기가 없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비핵국가다, 반핵국가다 얘기할 수 없다.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 반핵국가, 비핵국가이려면 한일 안전보장, 한미 안전보장이거든요. 방위조약, 혹은 일본과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서 탈퇴를 해서 비동맹 외교를 해야 된다.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위협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친북주의자가 됐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인용문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피폭자입니다. 모리 가즈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원자력 산업의 부회장을 지냈어요. 근데 예전에 원전 사고가 조그마한 게 일어났을 때 인터뷰에 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피폭자거든요. 근데 원자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원전이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온 것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피폭자의 비통한 울부짖음 덕택이다. 원전 사고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체험은 방사선 피해라는 점에서는 관계가 있지만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핵폭탄으로 피해를 봤잖아요. 피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에는 좋은 핵과 나쁜 핵이 있는데, 나쁜 핵, 즉 군사적 이용에서 분리해서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에서 원전 반대 운동이 반핵 운동하고 결합이 되는 건 1970년대 넘어서인데 굉장히 나중입니다. 초반에는 반핵 단체의 대부분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걸 선언문 등등에서 내겁니다. 즉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되고 에너지로 사용하면 좋다. 일본을 대표하는 원수금 등등의 평화운동 단체들도 50년대, 60년대 대부분 원전에 찬성합니다. 70년대 이후에 유럽으로부터
원전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지만 기존의 발해운동단체와 이 원전 반대 운동단체가 일종의 묘한 긴장 속에서 체르노빌까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속에 들어있고 원전 대국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일본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평화주의라고 하는 일본의 전후 질서를 지탱해온 평화주의라는 것이 갖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과잉 규정이라고 해요. 제가 어디서는 일본의 과잉 평화주의라고 했는데 평화가 과잉이다라는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생각은 현실은 못 따라가는데 용어나 언설이 앞서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디서 쓴 글 중에 일본에는 평화가 넘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뭐 거리 이름, 식당 이름, 히로시마 가면 그래요. 간판에 평화가 그렇게 많습니다. 일본말로 평화를 해와라고 하는데 해와와 평화와 피스는 다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물론 제 별명이긴 하지만 무장을 금지한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구조라고. 아티클 9. 그다음 비핵3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은 아니고 법률은 아닙니다. 근데 선언이고 1960년대 68년이었습니까? 당시 사토 이사쿠 수상이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첫 번째 평화헌법은 무장하지 않겠다. 두 번째, 들여오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겠다. 세 번째, 무기 수출 금지 3원칙. 다른 나라에 무기와 관련된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분쟁 지역 등등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평화를 만약에 제도화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완벽한 게 없어요. 실제로 작동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경험이나 혹은 전쟁 피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45년 이전에 패권국가, 전쟁국가에서 45년 이후에 평화국가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평화헌법이 있어요. 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자유대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뭔가? 전력이잖아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비핵3원칙이니까 핵무기를 일본 열도 내에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비핵3원칙을 내걸고 운동단체들이 많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를 가져오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열도에 핵무기를 배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꼭 일본 열도의 영토 범위에 배비를 안 했고, 뭐 항공모함도 있고 여러 잠수함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핵무기를 육지에다 배치시킬 아주 적극적인 이유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일본이 미국의 해구산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선택 속에서 번영을 누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은 간접적인 핵보유이고 최대의 군사국가라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관념, 사람들 머릿속에 관념이 있는 거죠. 일본에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일본은 평화라는 걸 사랑하고 평화라는 걸 기치로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꾸 주변에서 괴롭히니까 평화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념으로 현실을 은폐하는 일종의 마취 효과 같은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작동되고 있는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군사적 이용, 핵의 군사적 이용이 있죠. 핵무장인데 일본이 직접적인 핵무장은 선택한 거 아니니까 그건 포기를 했죠. 그렇지만
미일 안전 보장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해구산 속에 들어간 거니까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해구산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일본이 일본 국적의 핵무기를 개발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그러면 원전대국이 되는 길하고 관계가 있는데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면 된다. 무기는 안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비핵3원칙이나 평화헌법이나 무기수출 금지 원칙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건 핵에너지에서 군사적 이용의 가능성을 차단을 하고 오직 산업적, 경제적, 평화적 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결과가 군사적 이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이런 논리가 매우 일반적으로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사용됐던 원자폭탄과 원전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원전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나 기술이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일본 정부가 이미 60년대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건 70년대인데 원자력에서 사용되는 재처리 원료를 가지고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지금은 상식이 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걸 과학자들이 부정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68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본의 전후라는 건 두 개의 어토믹 선샤인. 미국이 지켜주는, 미국 핵병기가 지켜주는 해구산이라는 거 하나, 어토믹 선샤인. 두 번째가 원전. 그러니까 군사적 이용으로부터 분리 가능하다고 믿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3.11에 의해서 그 두 개의 어토믹 선샤인 중에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신화가 무너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신화는 무너졌는데 정책으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전 반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핵무기에 대한 위기의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효과라는 걸 생각할 때 현실과 관념의 간극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일본의 평화 문제나 사회운동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일본을 가게 되면 들리는 몇 곳이 있죠. 뭐 오키나와도 많이 가지만 일본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많이 갑니다. 평화공원이 있으니까. 평화공원을 가면 뭐 저는 뭐 수도 없이 갔지만 이게 도시 한가운데가 8월 6일 날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넓은 일본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넓은 도로에 넓은 공원 안에 평화공원이 안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서는 세계 모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시물과 선언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것만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물론 그 안에 전시 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절대 핵은 안 된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전철을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구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오라고 쓴 걸 구례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면 야마토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히로시마 현이에요. 전철 타고 금방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야마토 박물관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만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년 이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의 전함 야마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함 야마토를 기리는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소개된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함 야마토를 칭송하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안 갖고 왔지만 거기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야마토 박물관 가서 느꼈던 건 주차장에 주차 표식하는 거 있죠. 차 못 들어오게 이렇게 봉오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미사일 모양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끔찍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관람객 수는 점점 줄고 반대로 야마토 박물관이
일본에서 박물관 중에 최다 입관자 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히로시마 현이에요. 그럼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례라는 건 자위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해군 병학교라고 해서 45년 이전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군 사관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자위대 해군의 거점입니다. 거기 바로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야마토 박물관에 저렇게 보면 잠수함이 보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불과 20-30분 떨어진 곳에 전혀 다른 핵무기나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전혀 다른 곳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나가사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처럼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근데 거기서 1시간 떨어진 곳, 거기 사세보가 있습니다. 유명한 군사기지입니다. 자위대가 퍼레이드도 하고 행진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경험이 있었는데 이건 뭔지. 간단한 얘기를 하면 평화공원이라는 아주 공간에 다 거기다 밀어넣는 겁니다. 평화라는 걸. 그리고 시점은 1945년 8월 9일에 시점에 다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공원을 등에다 짊어지고 우리는 평화다라고 외치면서 자위대와 미국의 해구산 속에 들어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지 마트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가졌던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자 내일부터는 다시 도둑질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를 몇 번 가면서도 1954년 3월 1일 날 참치자위배가 태평양에서 조업 중에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터졌고 멀리서 그걸 이제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다가 뭐 번쩍하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배를 돌려서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 더운 날씨에 웬 비, 눈,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입으로 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수소폭탄이 터지면서 산호초가 폭발로 인해서 하늘 올라갔다가 하얀색이 돼서 떨어진 거죠. 그게 눈이라고 생각하고 웬 눈인가? 그래서 거기 있던 분 중에 한 분, 구보야마라고 하는 분이 돌아오셔서 15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고생하고 이제 계속 그러시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그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측은 한국에서 잘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 배가 참치자위배가 사실은 소련의 스파이 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 단체들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벌어지는데 도쿄에 사는 어느 주부들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게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들의 비키니 후쿠류마루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에 탄 선원들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 소위 말하면 가장 잘 먹는 해산물 중에 하나가 참치 아닙니까? 참치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막 참치를 땅에 묻고 난리칩니다. 참 국민적인 먹거리를 못 먹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 비키니 피폭 사건의 경험이 확산이 됩니다. 시작한 사람들도 주부들이었고 당시에 그래서 뭐 부엌에서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요리할 수 없는 걸 요리하고 싶은 걸 못 한다라는 이유로 서명을 했고 그것이 확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국민적인 먹거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비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경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잊혀졌던. 그래서 국민적인 기억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한국의 촛불 시위를 바라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 광우병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소고기 내장을 끓여서 먹는 국, 설렁탕 등에 대한
국민적 먹거리에 대한 분노하고도 결합이 돼 있다고 가장 알기 쉽거든요, 사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50년대에 이 사건 이후로 반의 결혼이 이제 비등을 했잖아요. 그 미국이 택한 길은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 구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핵무기 개발에서 앞서 있었는데 소련한테 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핵무기 개발 기술, 핵 에너지에 대한 개발 기술을 비밀로 해왔던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같은 편을 늘리는 게 좋다. 그래서 원전, 기술, 설계,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원전을 둘러싼 소련과 미국 사이에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근데 가담을 하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사용됐던 무기로서의 핵 에너지와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용한 결과물이나 기술이 군사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라는 식의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 3.11 이후에 다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유일 피폭국이라는 말.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 원자폭탄의 피해를 받은 세계의 유일한 나라라는 게 최근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건 우파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보적인 진영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기동시키기 위한 주체로서 일본인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당한 국민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로 이것에 대한 반대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말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느냐? 실제로 45년 이전 피폭당할 당시에 국적별로 바라보면 인종별로 바라보면 19개국입니다. 피폭당한 사람들이. 당시에 미국인 포로도 있었고 동남아시아 유학생들도 있었고 당연히 조선인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유일한 피폭 국민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실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피폭 경험을 내셔널리즘의 구도로서 재편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써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말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반핵평화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가 큰데 원전 반대 운동이 하고 결합이 된 건 나중 일이고 50년대에는 제일 처음에 아까 비키니 사건으로 인해서 반핵평화운동 단체가 만들어졌고 세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55년부터. 이때는 핵무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기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기지하고 결합이 됩니다. 반기지 운동하고 미군 기지 반대 운동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반기지 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고 핵무기 반대 운동은 평화로운 운동이다. 평화운동이다. 같이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보수단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중국, 소련의 사회주의 핵 문제가 등장하죠. 평화운동단체, 사회주의 핵을 둘러싸고 운동단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갈립니다. 사회주의 핵은 좋은 핵이다. 방어적 핵이다. 미국 핵은 나쁜 핵이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평화운동단체하고 모든 핵에 반대한다. 라는 평화운동단체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일본에 가신 8월 달에 행사를 보시면 일본에는 원수금과 원수협이라는 두 개의 단체가 별도로 세계대회를 합니다. 하나는 공산당계고 하나는 사회당 일반계입니다. 그게 분열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잠깐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만. 한국에서 이걸 바라볼 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원전대국이 됐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한국에서 바라볼 때 핵 문제에 대해서 일종 현관, 입구로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핵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로 단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살상용이었다. 실험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입장은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을 빨리 끝내서 미군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의 공식적인, 이게 전쟁 조기적인 결론입니다. 한국은 어떤 거예요? 한국은 뭐죠? 식민지 조기 해방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써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해방, 자유를 찾았다. 그럼 한국에서 반해운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제국주의 침략에서 식민지라는 문제하고 핵 사용으로 인해서 그 식민지 압제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나는 핵을 반대하는데 만약에 식민지의 억압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게 핵무기였다고 한다면 그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시점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 일본은 당분간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당분간 제가 보기엔 핵 폐기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서히 줄여갈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지금 운동 진영에서 생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진보운동 진영에서 내셔널리즘의 코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게 하나의 큰 변화예요. 과거에 반핵운동, 평화운동 진영에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지금 원전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도 괜찮고 왼쪽도 괜찮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파 진영에서도 극우파 중에서 원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데 극우파 중에 주장하는 원전 반대 운동의 논리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전은 반대하는데 핵무기는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반대하느냐? 천황폐하가 만든 이 깨끗한 강토의 원전으로 이 강토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게 또 하나 생태주의하고 결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항상 일본 사회를 바라볼 때 원전이라는 문제, 핵무기라는 문제, 그리고 일본 문제라는 이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